뭐 PF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주택 공급 물량을 저렇게 줄이면 어떻게 좀 늘려야 되는 건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주택 물량 자체를 좀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시공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토지비를 줄일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야 돼요. 그게 국공유지예요, 사실은. 국공유지. 그게 많이 있나요, 아직? 국공유지 제 관점에서 꽤 많다고 봐요. 예.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토지만 50만 제곱미터예요. 그거는 코레일이 갖고 있고요.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예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이미 얘기만 끝났으면 제가 계산하면 거기 만채는 나와요, 사실. 많지. 만채. 그리고 제가 이 국제업무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계산한 부분은 뭐냐면은 전 세계 어느 국제업무지구도 단순히 오피스 건물만 다 넣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MXD라 그래가지고 믹스드 유즈 디벨롭먼트를 해요. 그러니까 복합 용도 개발이라고 오피스 이 정도 넣고 리테일 이 정도 넣고 주택도 넣어요. 이런 부지들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물량의 분양 물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빠르게 서울시랑 같이 협업을 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을 하는 계획이 나와줘야 될 때 단순히 레토릭 상으로 그린벨트 해제해서 우리가 공급할 게가 아니고 우리 여기 이렇게 다 땅 확보했고 디벨로퍼 누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고 분양가 얼마야를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래도 88 대책 나왔잖아요. 네. 요 정도 대책으로는 아직 조금 불을 끄기에는 쉽지 않을까요? 그래, 88 대책했으면 부동산도 좀 팔팔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재밌는데요. 너무 팔팔해서 문제인 거 아닌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이 88 대책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봐요. 어머. 예. 그러니까 88 대책의 요체는 제가 주장한 거랑 비슷해요.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토지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거기다 건축비만 좀 얹으면은 사람들한테 싸게 분양을 하면은 시장이 열려서 기축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 분양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88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가 너무 약했어요. 아하.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땅에 서울시하고 합의 다 끝났고 분양도 몇 채를 할 거고 가격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기다렸을 수가 있죠. 컨트롤되니까. 예. 구체적인 정책. 예, 그래서 이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부동산 문제 얘기하면 집값이 막 너무 떨어져도 문제라고 하고 여기서 지금 더 오르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어렵잖아요. 선생님께서 계속 정부 역할을 강조해 주셨는데 어떻게 정부가 좀 해야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정부가 집값을 잡거나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 잘못됐다고 봐요. 자본주의 시대에 그 맞지 않는 생각인 것이고 그럼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정적 금융 제공자 역할을 해야 돼요. 안정적 금융 제공자. 중산층과 서민이란 대상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적당한 비용을 내면은 본인이 임차를 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잡는 게 아니고 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중산층하고 서민한테 완화적인 플랜이 꼭 나와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은 토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를. 네. 서울 같은 경우 슈퍼스타 도시는 계속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본인이 직접 개발하고 소유하고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토지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부동산에서 안 좋은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항상 피해가 네. 서민들한테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랑 다른 관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안정적 금융. 그래서 정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개발에 와서 리더십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도시 개발을 정말 잘하는 나라예요. 오.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정말 잘해요. 특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는 겁니다. 1기 신도시.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과감한 공급 정책을 해요. 그게 분당을 포함한 제1기 신도시. 92년까지 모두 200만 호의 주택을 짓도록 할 것입니다.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가 전국적으로 해서 거의 200만 호를 목표대로 건설을 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90년부터 96년까지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당시에 건교부 입장 다르고 당시 기재부 경제기획원의 입장이 달랐어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저거를 이끌었어요. 당시에 분당 같은 신도시 그 기획하고 집행하고 개발했던 건 정말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지금 리더십이 조금 작동을 해야지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기재부도 다를 수가 있고 이거를 빨리 통합적으로 잘 지금 이끌어갈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급 대책 외에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리츠라는 그 구조가 있어요. 리츠? 리츠. 네. 리츠?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가자. 아유, 정말. 노란색. 들어는 봤는데 이것도 진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트러스트의 약자예요. REIT의 약자인데 리츠라는 구조 자체를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내요. 그 리츠라는 회사에. 네. 그러면 이 회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보자면은 네. 우리가 이게 그냥 좀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부동산 갖고 있는 회사, 기업 그렇지. 네? 그 주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동산 기업인 거지. 부동산 기업. 기업을 쉽게 주식을 얘기하자면 부동산 기업을 사면 그 부동산 기업이 뭐 아파트도 사고 네. 뭐도 사고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더라도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이 회사가 알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손바뀜도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이건 지금 금융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회사가 뭐 PF를 일으켜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회사 대출이지 개인 대출이 아니에요. 가계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가계 대출을 염려를 하잖아요.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가계 대출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 되냐면은 이 리츠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주.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보증금을 리츠 회사의 투자금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투자금으로. 그러면서 임차를 하면서 거기서 거주를 해요. 그럼 여기서 아파트에서 임대료가 올라와서 약간의 수익이 생기면은 주주기 때문에 배당도 받아요. 나중에 국가 뛰면 그렇죠. 내가 넣은 보증금도 뛰는 거예요? 주가가 뛴 경우에 본인이 여기서 나갈 수가 있겠죠. 네, 나갈 때는 그만큼 그 상승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나면 나갈 때 들어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잘 설계를 해야 돼요. 신기하네. 그냥 뭐 월세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죠. 소유도 하면서 투자도 여기에 하고. 투자도 기대해볼 수 하고 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입니다. 아주 장기간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부동산은 그렇지. 예, 거의. 서울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네요. 예. 따라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리츠 상품하고요. 88 대책에 나왔던 국공유지나 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개발하는 거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이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토지 비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약간 더 재미있는 거는 이 건물은 리츠 회사 소유예요, 지금. 네. 이 사람은
위치 회사의 주주이긴 하지만은 임차인이에요. 계산고지. 네. 예. 따라서 청약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나.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조를 잘 짜면 돼요. 구조를. 근데 한번 맛을 보고 나면 계속 리츠만 갈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리츠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수요자들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산업들을 만들어서 좀 부동산 산업을 고도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예. 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지금 쌤이 말씀하신 그렇게 따뜻한 어떤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이게 좀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의 주거 복지가 약간 좀 위태로운 이유는 이 공공 쪽에서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는 주택이 OECD 대비 되게 약해요. 적어요. 따라서 거대한 이 리츠 상품, 공공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리츠 상품을 만들고, 다만 이거는 대기업 민간 브랜드입니다. 그런 아파트를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운영을 하게끔 한다고 했을 때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적정한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물량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면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한다고 했을 때 임대료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낮추는 그런 버퍼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가 내년도 집값 어떻게 되나 그렇죠. 이 얘기였으니까 굉장히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대처를 해라. 예, 뭐 제가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서 행간을 읽으신 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동산 시장을 뭐 움찔거리게 한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 이게 팩트로서 글로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아요. 지금 글로벌 전체에서도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고 주택 공급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만 내둔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서민들의 어떤 주거 복지가 굉장히 위태로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좀 우리가 많이 경각심을 갖고 좀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